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짧은 뉴스에서는 다루지 못한 취재 뒷얘기 넉넉하게 풀어드립니다. 본격 사내 수공업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에서는 KBS 기사에 네티즌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모조리 찾아 읽고 직접 답을 해드리거나 담당 기자한테 가서 대신 따져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 대댓글러 김기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스. 안녕하세요. 그 팟빵에 네. 홀로로로로로님께서 아이디가 홀로로로로로세요. 빵삼 아줌마. 빵상 아니에요. 홀로로로님이신데 홀로로로님께서 네. KBS의 인프라 속에서 나오는 KBS스럽지 않은 컨텐츠 그래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구석에서 놀게 냅두는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주세요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홍보 어떻게 할지 몰라요. 홍보 전문가가 없어. 없어. 네. 그래서 잘 모르는데 좋아요와 구독 네. 저희 방송을 널리 퍼뜨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생각나신 김에 밑에 가셔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누르셨나요? 추천 누르셨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자분들 오늘 이렇게 휑한데 일단 기존 멤버가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외롭네요. 네. 이틀째 노로바이러스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목소리 미녀, 얼굴은 더 미녀. 7년째 기자 오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전 잘 모르는데 증상이 네. 어떤가요 지금? 증상 위로 아래로 아니면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그렇습니다. 죄송하고요. 근데 네. 스튜디오 횡한 이유가 강병수는 일본은 휴가 갔어요. 사포로 갔어요. 사포로. 삿포로. 일단 홍성희 기자는 지금도 신혼여행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네. 저는 이 두 명이 이렇게 방송을 내팽겨치고 둘 다 이렇게 자리를 비운 것은 우리 방송을 굉장히 무시하는 게 아닌가. 뭐 전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이죠. 우리 아니면 안 굴러간다. 너무 뭐. 정규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두 네. 분이. 예. 맞아요. 하지만 그 자리를 오늘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분이 계신데요. 병수와 간다라는 코너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오래됐어? 해요? 너무 안 해요, 오래됐어. 요즘. 사라졌죠 이거. 왜냐면 다 이제 사람들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우리 좀 안 나오는 사람이나 아니면 좀 너무 선배라서 모시기 좀 맞아, 그런 맞아. 분들을 직접 이제 강경수 찾아가는 서비스로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네. 그 첫 출연 게스트였었죠. 우리 경제부의 오대성 기사를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 기자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혈류 개선에 좋은 아르기닌을 하루 2알씩 아침 저녁으로 챙겨 먹는 아르대성 경제부의 오대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사실은 대성이한테 얼마 전에 저희 후배인데 얼마 전에 전화를 했어요. 집에 있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근데 전화해가지고 뭘 물어봤냐면 아르기닌이 혈류 개선에 좋다는데 여자가 먹어도 되냐. 되나요? 근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여자가 먹는 약은 이게 아니라고. 남성에 좋은 약으로 저도 알고 있어가지고 저도 뭐 의학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게 혈류 개선이 그래서 좋은 난 건데. 안 된다고 해서 그때 바로 알았지. 네, 이게 뭐라? 왜 줘? 이게 남성의 혈류 개선을 해주는 거라서 여성이 뭐 혈류 개선은 누구한테나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특정 부위의 혈류를 개선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도 안 했는데 왜 먹는 거야 그거를? 쓸 때는 이것저것 많으니까요. 선배. 이것저것 많구나. 그렇습니다. 네. 이것저것 많구나. 네네. 그 지금 본인은 경제부 네. 어떤 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사안을 취재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라고 하면은 뭐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집 사야 돼? 집이요? 이거 사실 정말 조금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네. 선배 돈 있어요, 근데 서울에 그럼 못 사죠. 못 사는 거죠, 선배. 그러니까 신혼들을 위해서는 신혼 희망타운도 공급이 되고 신혼 부부들은 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신혼 부부들은. 나 결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선배는 못 사죠. 전혀 의미 없는데. 돈도 없고 결혼도 안 했어. 네, 신혼 부부들은 분명히 좋아요. 가지고 있는 게 사면은. 없군요.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정보가 될까 해서. 네, 신혼 부부들은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듣는 분들 중에서 신혼부부 계시면 집을 사시라는 네. 오대성 기자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대성 기자가 취재한 리포트 가지고 할 텐데요. 그 전에 이번 주 짚고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서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네. 이 대성고등학교 고3 학생들이 10명이 강릉에 있는 펜션으로 놀러 갔다가
3명이 숨진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기자들이 네. 이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네. 대성고등학교 근처에서 이제 주변인 취재 뭐 이런 거를 하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기레기 짓의 어떤 표본 이런 게 될 만한 짓들을 하셔가지고 네. 이 언론에까지 났어요. 제가 그래서 미디어스의 보도를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일보, TV조선, 동아일보 등 기자들이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 그래서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가 강릉 펜션에서 땡땡군이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사망한 것을 확인했는데 이에 대한 사망 기사를 작성 중입니다. 평소 어떤 학생이었는지 어떤 친구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연락드렸습니다. 누구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혹시 사망 일반 학생들의 주소록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대성 기자 이거 보고 좀 어떤 생각 들어요? 저도 사실 이거를 이제 제 친구들 중에 기자를 하는 친구들이 이제 있으니까 거기서 처음 봤었고, 근데 사실 처음 나왔던 이제 채팅방의 반응은 제 기자 친구들의 반응은 잘못했지만 이해는 된다라는 반응이 사실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유명을 달리한 친구들의 다른 친구들을 취재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연락처도 없고 뭐 어디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 찾을 수 있는 게 페이스북 메시지나 이제 그런 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던 건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언론의 계속 취재 관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사람과 관련된 다른 사람을 찾아서 이야기를 듣고 가령 뭐 장례식장에 가서 유가족들한테 인터뷰를 요청하고 녹취를 따고 이런 건 사실 관행처럼 있었던 일이라 분명 잘못된 건 맞지만 기자들 중에서는 아마 이게 이해는 된다 혹은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선배들 같은 경우는? 네가 왜 진행을 하는 거야? 선배가 오늘 목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네, 사실 네. 제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네.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성격이 안 좋네. 오 기자 앞으로도 네. 여기서 사이드로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알겠습니다. 네. 오 기자님 그러면 오 기자의 말대로 어떤 느낌인지 한번. 저는 조금 헷갈려요, 사실은. 태안 화력에서 났던 그런 안타까운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20대 청년이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하지만 비정규직이었고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주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한 측면도 없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학생이기도 하고 조금 접근을 좀 과도하게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또 이런 누가 죽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 이걸 취재하는 게 당연한 관례였어요. 그래서 뭐 이런 피해를 당하는 아이는 원래는 뭐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정말 주변을 먼저 챙기는 아이였고 선생님에게 한 번 성실했고 그런데도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고 근데 어머님은 또 되게 사연 취재를 해서 이 사안의 폭발력을 더 올린 다음에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언론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때는. 필요했었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되고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막 울고 막 감정이 막 그렇게 되니까 그게 약간 당연히 사람이 죽거나 큰 사고가 나면 해야 되는 것처럼 해왔는데 이거를 좀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안 하는 거를 기본으로 깔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해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야 빨리 사연 취재해봐. 야 뭐라도 얘기 좀 건져. 얘도 그랬을 거 아니야. 이 사회부 기자나 이런 사람들도. 근데 이 동아일보 이 기자는 사망 일반 학생들 주소록 달라는 건 그러니까 이건 주소록을 얻어서 다 전화를 돌리겠다는 거죠. 그러려고 했었던 게 아닐까요? 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뭔가 사람이 죽었을 때 이걸 기사로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죽음을 대하는 자세. 언론이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무척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죽음이란 건 어떻게 보면 삶에서 정말 큰 한 부분인데 언론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도 안 해봤고 뭐 너무 간단하게 처리해 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한국 언론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세월호잖아요. 그 관련 댓글에 보면 트위터에 아이러브 7월이구나. 네. 이분께서 기자들은 세월호 참사 때 했던 기레기 짓을 여전히 반복 중. 한국 언론에게 자정 능력은 대체 언제쯤 생기게 될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좀 가슴 아픈 댓글이네요. 이거 사실은. 2013년에 제가 이제 막 입사해서 사건팀에서 막 한창 막내로 막 수습 거의 뗀 직후였을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저희 라인에 노량진이 있었는데 노량진에서 그 배수관에 그 수몰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한강 수위가 올라갔는데 네, 비 오는 날 한강 수위 올라가면서 그때 이렇게 U자 밑으로 네, 돼 있는 여기 밑에서 터널에서 공사를 하다가 물이 넘어와서 여기 물막이 다 네, 물막이가 그때 터져가지고 7명 죽었나? 네, 그지. 그때 7명 죽었어요. 7명 죽었어요. 네, 7명 죽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거기에 거의 붙박이로 있었거든요. 그 사건 현장에. 근데 거기서 이제 매일 시신 안에 수습하는 작업을 매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랑 비슷했죠. 그래서 유가족들이 거기 그 컨테이너 같은 거를 하나 차려가지고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머물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유가족들 말을 들으려고 거기 이제 앞에 그 숙식하는데 거기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혹시 밖에 나오면은 뭐 어떠시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개쓰레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제가 너무 막 제 모습이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씁쓸한 그렇게 그런 반복되는 게 지금도 계속 이어져고 있는 거죠. 이 유족 취재에서 중요한 거는 기자가 먼저 다가가는 게 아니라 유가족의 마음이 열릴 때 그때 기자가 다가가야 맞아.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몇 년 전에 그 서해 바다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해병대 캠프에 갔다가 맞아요. 아이들이 숨진 적이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때 국민일보 기자가 새벽에 이제 기사를 송고하고 나서 너무 그 슬픈 마음에 이제 바닷가에서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좀 울었었나 봐요. 새벽 3, 4시쯤에. 근데 그 모습을 본 한 유가족이 그 모습을 보고 기자한테 마음이 열렸대요. 그리고 나서 그 기자한테 이 사건과 관련한 그 유가족의 말을 전해주고 단독 기사도 나오고 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가족들도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다만 맞아. 그 슬픔을 네. 충분히 애도할 시간을 주고 이 사람이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자들이 기다려줘야 된다. 네. 그리고 그때 말을 할 때는 충실히 전달을 하고 그 시간만 조금만 기다려줬더라면은 이 친구들도 아마 스스로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 수 네. 있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지금 기자 3명이잖아요. KBS 기자 3명. 3명 다 취재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기자들인데 데스크가 이런 걸 시킬 수도 있잖아요. 야, 가서 사연 취재해와. 물어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저 진짜 너무 이해가 돼요. 이 기자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 이해가 되고 그 그쵸. 연차가 분명히 어렸을 거고 맞아요. 엄청 좋아요. 그리고 위에서. 데스크에서 뭔가 오늘 이미 아이템은 발제가 돼 있을 거예요. 몇 시 뉴스에 이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는 만들어 와야 된다는 게 그치. 있고 그 미션이 주어진 상태에서 자기는 이 미션을 수행할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 사람이 보니까, 진짜 괴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그런 슬픔에 같이 공감할 줄 모르게 되는 상황인 점점 거잖아요. 이게 네. 반복될수록. 이런 경우에 우선은 위에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아요. 먼저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리고 물론 기자들도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옛날에 KBS 예전에는 분위기가 이런 거를 거절하면 그냥 진짜 시키면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정말 비인륜적인 짓을 해서 이런 걸 해오잖아. 그러면 야, 걔는 뭐든지 해오긴 해와. 얘기 돼. 얘기 뭐 돼. 어떻게든 해. 뭐. 그냥 맞아. 뭐든 물어오는 애야. 이런 이미지가 네. 되고 선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야, 쟤한테 일 시키지 마. 네. 그랬었죠. 몇 년 전까지. 진짜 그랬잖아요. 그랬죠. 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겉으로 말을 안 할 뿐 그리고 속으로는 그렇게 이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만 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언론사도 사실은 회사다 보니까 취재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에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뭔가 단독성으로 뭘 내거나 하면은 난리나. 완전 모든 언론사가 다 들어붙고 야, 쟤네는 난리가 가서 얘기 나는 듣고 거예요. 와서 뭐 이런 얘기 얘는 썼는데 했는데 너는 왜 넌 못해? 놀았어? 네. 막 이런 얘기 당장 나오면은 그러니까 무능력으로 이게. 그쵸. 난 일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게. 그래서 이때 좋은 방법은 사실은 이제 선배가 말해줬지만 사실은 데스크가 이런 무리한 요구를 안 하는 게 우선인데 근데 만약에 받았다 싶으면은 이제 평기자 입장에서는 다른 방안을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저희가 소위 어떤 아이템이 내려왔을 때 이거를 안 하려면 이것보다 사실 더 좋은 아이템을 가져와서 이것보다 더 좋은 아이템 이게 있다. 이게 더 좋은 아이템이다. 근데 네. 사실 쉽진 않죠. 쉽진 않아요 말처럼. 근데 저는 네. 전 언론사가 협약을 만들 것을 진짜. 그거는 더 어려울 협약을 것 만들 진짜. 것을 제가 근데 그게 더 권유합니다. 어렵지. 언론사가 몇 개네. 네. 근데 좀 어쨌든 데스크들도 노력 당연히 해야 되고 평기자들도 근데 데스크도
부장이 쪼니까 또 시킨 것도 있고. 도대체 누가 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위로 올라가 보면 누구예요? 부장이면 사장이 쪼는 거 아니야? 부장의 보부 사장이 그까지 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차마. 잘 모르지. 도대체 어디예요, 그 라인이? 찾아서 끊어. 그 선만 끊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한 명이 딱 끊어주면 되는데 네. 일단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는 약간 이제 우리는 그래도 연차가 좀 쌓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만 돼도 데스가 그런 거 시키면 뭔 소리 하세요? 이럴 수 있어. 솔직히 우리 정도만 돼도 왜 그런 거 하면 지금 큰일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 아직까지는. 저는 안 돼요, 아직. 넌 좀 연차가 좀 근데 이게 연차의 문제로 정해지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 아직 그 수평적 이게 돼야 되는데 맞아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우리 기자 사회에서 이 서열 네. 아주 맘먹어라. 서열 문화가 무너져야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후배들 선배들한테 이런 거 시키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라고 다 열심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 여기서 말하는 자정 능력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이런 게 4차 언론혁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깔끔한 정리 이런 게 감사하고요. 4차 언론혁명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4차 언론혁명을 위해서 더 나은 언론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로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로고 듣고 오셨습니다. 방송 잘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기내기 판별기 시작하겠습니다. 리포트는 이제 가장 댓글 많이 달린 기사를 다루긴 했는데 이 이슈 자체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기사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다루는 기사는요. KTX 강릉선 열차 블랙박스 한 대도 없어 CCTV도 꺼졌다라는 신선민 기자의 단독 보도인데요. 오대성 기자가 짧은 리포트로 기사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탈선 사고 현장 선로 주변에 있던 CCTV마저도 사고 전날부터 꺼져 있었습니다. 신선민 기자의 단독. 사고 당일 코레일은 KTX 내부 블랙박스를 확보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열차 블랙박스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된 건 지난해 1월. 그런데 사고 열차는 작년 말에 개통했는데도 처음부터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강릉선 총 15대의 열차의 설치 작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다른 노선 KTX에는 1200여 대의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코레일은 강릉선 블랙박스 구매 계약을 지난달 말에야 체결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선로 전환기 옆 CCTV는 공교롭게도 사고 바로 전날 꺼졌습니다. 블랙박스도 없고 CCTV도 꺼졌으니 당장 선로 전환기 케이블이 반대로 꽂힌 경위 파악이 어렵게 됐습니다. 조사 당국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총체적인 기강해이란 비판이 거셉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블랙박스와 CCTV 부재와 관련한 코레일 책임자들을 가리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 기자를 대신해서 읽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자, 오 기자. 이게 주말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네, 그쵸. 12월 8일에 토요일 날 아침에 있었죠. 이 사건이 쉽게 말해서 이제 KTX 열차가 탈선한 사건인데 이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줄래요? 그 12월 8일 오전 7시 반, 7시 35분이었고요. 이제 강릉을 출발해서 서울로 오고 있던 KTX 열차가 탈선을 했는데 큰 인명 피해는 없었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너무나 무서웠었던 사고인 거죠, 사실은. 왜냐면은 탈선이란 거는 사고가 나면은 완전 대형 그냥 사고죠. 대형 사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고도 정말 너무나 큰 사고가 날 뻔했지만 정말 신이 돕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드는 사고였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국토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서 사고 원인이랑 이제 그런 걸 총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되고요. 지금은 엄청 잠정 원인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조사가 나올지는 좀 기다려봐야 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개략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뭐 지금 얘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선로 케이블 바꿨겠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근데 선로 케이블 바꿨는데 선로 케이블 누가 언제 바꿨는지를 모른다. 근데 이게 지금 선로 케이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선로 그걸 케이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제 남자들이 군대에서 사격할 때 각 사로란 게 있어요. 그치, 1사로, 사로. 2사로, 3사로, 4사로. 총 쏘는 자리. 총 쏘는 자리죠. 각각의 자리 이렇게 뭐 칸막이든 뭐가 돼 있고 네. 1사로는 여기 1사로 표적지에 써야 돼요. 그렇죠. 2사로는 2사로 표적지에 써야 되고. 2사로에서 1사로 쏘는 근데 새끼 있어. 여기는 1사로가 2사로 표적지에 쏜 거죠. 이건. 이 사건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
선로 전환기라는 거는 이제 철도가 이제 갈 때 난 왜 더 어렵지? 아, 그래. 이게 근데 이게 여자분들은 군대 안 어떻게 가면 설명을 모를 수도 해야 있어요. 이렇게 선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두 개가 이제 있다. 하나는 왼쪽으로 가는 게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오른쪽으로 갈림길이라고 보면 돼요. 갈림길에서 갈림길에서 이제 이 열차가 그거를 왼쪽으로 갈지 변환해주는. 오른쪽으로 갈지는 선로 전환기라는 장치가 네. 그래. 설명 잘하고 있어. 작동을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설명 잘하고 이 선로 있어. 전환기가 고장이 났어요. A 방향이. 예를 들어서 A 방향이 고장이 났으면은 이제 신호소에서 A가 고장 났다라고 관제센터에 알려줘야 되고 관제센터는 다시 차량에 알려줘야겠죠. 그렇지. 근데 여기서 선로 전환기가 고장이 났는데 A가 고장이 났는데 이게 선이 바뀌어 있으면서 B가 고장 났다라고 신호가 잘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하러 온 사람들이 A가 고장이 났는데 B에 가서 B가 본 거예요. 근데 B는 멀쩡해. 그러니까 뭐 이상 없음 하고 근데 열차는 가고 근데 이건 고장 난 게 맞고 그러다 가다 보니 이게 탈선이 일어나 버린 거죠. 예. 그냥 그대로 설명하기 훨씬 나은데. 그래요? 그러는 게 훨씬 낫네. 어쨌든 뭐 일사로 그런- 이사로 몰라. 그러면 제가 정리하자면은 선로 전환기가 선로를 왼쪽 오른쪽 바꿔주는 건데 네. 이게 A 쪽에 하나 있고 B 쪽에 하나 있다는 거죠? 두 개. 두 개가 있어. 근데 이거를 누가 바꿔 꼈어. 누가 바꿔 껴놨어. 그쵸, 케이블을 바꿔 낀 거죠. 그래서 케이블. A가 고장났는데 B가 고장났다고 신호가 온 거죠. 그래서 야 B 가서 조사해봐. B 멀쩡한데요? 멀쩡한데. 그런 찰나에 열차가 이제 그런데 이미 와버려요. 열차가 네. A로 가면서 선로가 네. 고장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탈선이 일어났다. 네네. 선로 전환기가 고장이 난 거 첫 번째, 그거를 알려줘야 되는 그 통신선이 바뀌어 껴져 있던 게 두 번째. 네. 자, 그러면 기사에 달린 댓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자, 원래 회에서 추워서 이렇게 했다. 네네. 이분 그렇게 얘기했다 나갔죠. 자, 그래서 엠팍에 네. 맵 불문 한조. 이분은 오버워치 하는 분이네요. 맵 불문하고 한조하면 큰일 납니다. 자, 날이 추워서 탈선하면 영하 10도 이하면 KTX 운행을 중지해야지. 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냐. 날씨가 추우면 근데 사고 나는 거 맞아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이게 꼭 애매한 얘기 할 때 이런 표현 쓰잖아. 기자들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애매한 얘기 할 때 꼭 이렇게 자랑할 때 이렇게 그게 얘기해. 사실이니까. 얘기해봐. 자랑 척 계속 해봐. 그 일단 근데 오영식 사장이 사고가 난 날 토요일 날 그렇게 말은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기온 강화에 의해서 영향을 급강하로. 받았을 수 있다. 네. 급강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더 조사는 해봐야 된다. 물론 좀 말실수를 한 것도 있어요. 이미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기사들은 이미 기온 때문에 강화처럼 그러겠다. 추정된다라고 이미 나가기 때문에 사실 좀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삼선 의원이시기도 하고 말을 이렇게 못했어. 말실수를 한 거는 같긴 한데 완전 틀린 건 아닌 게 제가 이거 취재를 하면서 이후에 이제 선로 전환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장이 났나 좀 취재를 해봤었고 심층 취재 좋았어. 네, 단독으로 나갔었는데 야, 부끄러워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 자랑스러워란 말이야. 근데 선로 전환기 고장이 사실은 되게 많았었어요. 6년 동안 152건이 고장이 났었고 몇 개나 설치돼 있는데? 전국에 이거는 근데 선로가 늘어나면서 선로 전환기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겠죠. 숫자는 다르지만 지금 현재 9,900여 개, 만 개에서 조금 빠져요. 근데 되게- 그게 6년 동안 152건이 고장이 났었었는데 그럼 많이 안 난 것 같은데. 근데 이 152건인 게 네. 아까 말했지만 선로 전환기가 고장이 첫 번째, 두 번째가 그 통신 문제까지 나면 탈선이잖아요. 이건 다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막아준 거죠, 다. 다행히도. 근데 이번 강릉선은 두 번째마다 막은 고장이 게 난 거예요. 152건. 그렇죠, 막은 거죠. 네. 근데 보면은 선로 전환기 고장난 원인을 첫 번째는 부품 불량이랑 제작 결함이 제일 많았고요. 40% 정도가 됐고 두 번째는 자연재해인데 20%, 겨울철 폭설, 기온 강하, 낙뢰. 왜냐하면은 장치이고 일단 장치이고 이게 뭐 실내에 설치된 게 아니라 선로라는 건 다 야외이잖아요. 터널 이런 구간을 빼면은. 그치. 그러니까 자연적인 요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기온 강화도 영향을 받고 왜냐하면은 날씨 뜨거우면은 이번에 여름에 폭염이 심했었는데 그럴 때 선로가 조금씩 휘기도 해요. 늘어나고 해요. 맞아요. 그 때문에 물론 무조건 자연재해가 문제가 아니다는 아니에요. 근데 자연재해로만 몰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6년 동안 152번이나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은. 네네네. 근데 왜 사고가 안 났냐면 통신선이 제대로 껴 있었기 때문에 그 고장을 전에 바로 잡아주는 거죠. 고장이 났어 고쳐줘가 바로 됐던 거죠 그때는. 근데 요번엔 안 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그 얘기는 근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뭐 어느 정도는 자, 좋았어. 정치적이야. 그렇습니다. 옥 기자가 다음 댓글 한번 네이버. 네, 네이버에서 세바 땡땡님께서 단선이 그렇게 위험하면 전국의 단선을 모두 복선으로 바꿔야지. 원인이 신호기라고 나왔는데도 단선으로 몰고 가는 이유가 뭐냐. 인재를 덮고 또 과잉 투자로 돈 날려보겠다고? 누가 얘기했지?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 탓이냐고? 이게 단선 복선 이게 일단 단선 복선 개념부터 좀
너무 사실은 쉬워서 그냥 단선은 열차 선로가 그냥 하나인 거죠. 선로가 하나여서 예를 들어서 근데 보통 근데 기차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부산이라고 치면은 내려가는 거 하나, 올라가는 거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선로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유해서 쓸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건데 이 사고 난 구간도 단선 구간이었어 가지고 이 구간을 강릉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가 가고 나면은 이제 또 이렇게 강릉으로 갈 기차가 또 쓰고 그 시간대를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단선 체계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선에서는 둘이 부딪힐 수 있는 거네요. 정말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예. 있는. 복선 같은 네. 경우에는 사행선만 있고 하행선만 있으니까. 복선이면 아예 그냥 서로 각자 갈 길 가는 거니까 다른 건데 그러니까 단선은 같이 단선- 공유를 하는 단선이면은 통신이 그만큼 더 중요한. 더 중요하죠. 이 기차가 언제 가고 있고 지금 언제 그 구간을 통과했는지가 저쪽 열차에 전달이 돼야 이 기차가 그걸 피해서 가니까. 물론 그거 피해서 갈 수 있도록 뭐 시간표는 운행이 돼 있겠지만 열차라는 건 또 각각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지연이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뉴스에서 이게 애초에 복선으로 설치가 돼 있었더라면은 그렇죠. 아예 뭐 사고도 안 났을 거다라는 점을 짚었는데 네. 이 댓글이 뭐 완전히 이상한 댓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복선으로 설치를 하면은 당연히 그 투자비가 2배로 들겠죠. 예, 그렇죠. 선로를 2개를 깔아야 되는 거고 길게 깔아야 되고 그 너비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터널을 뚫어야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어떤 환경에 더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더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나라도 좁고 하니까 단선 체계를 하되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건데 하지만 과잉 투자가 될 수도 있죠. 복선을 하게 된다면 근데 이건 사실 좀 비용을 더 써야 될 수도 예, 있죠. 따져봐야 되는 문제. 네. 이 다음 댓글을 보면은 자,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자, 1번 이명박 박근혜가 잘못했다. 어디 있어요? 아, 예. 2번 아니다. 그 전 민주당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잘못했다.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다. 근데 나 진짜 이걸 하나 참 내가 머리가 골라야 돼요? 좋다 다들. 다들 이유가 있어요. 아,